서민들의 눈물과 고통은 못 본 척하고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은 뒷전인 채 제주머니 채우기에만 바쁜 정치인들. 여러분도 한 명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런데 중세 유럽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벌을 내렸습니다. 온몸에 타르를 붓고 그 위에 새의 깃털을 잔뜩 붙이는 것, 이른바 인간 닦기라 불린 형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부패한 정치인을 벌하던 중세 유럽의 상징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이 형벌이 처음 겨눈 것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었고 진짜 전성기는 유럽도 중세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출발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600년 전 유럽의 어느 도시 광장. 수천 명이 한 곳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시선이 향한 곳은 광장 위로 우뚝 솟은 시청의 높은 창문. 그리고 잠시 후 그 창문에서 사람이 떨어집니다. 한 명 또 한 명. 도시를 다스리던 자들이 자기들이 앉아있던 그 창문 밖으로 하나씩 던져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도시의 시민들이 자기 손으로 뽑은 것도 아닌 자기 위에 군림하던 자들을 창밖으로 내던지기에 이르렀을까요? 지금부터 그 역사의 장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대는 15세기 초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 프라하, 오늘날 체코의 심장이 된 그 도시입니다. 먼저 이 도시를 다스리던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흔히 중세라고 하면 영주 밑에서 농사만 짓던 시대를 떠올리지만 상업이 발달하면서 도시들은 돈으로 자치권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걷고 물가를 정하고 사람을 가두고 처벌하는 권한까지 있었죠. 그 권한을 쥔 시장과 시의원은 한 도시 안에서 사실상 작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권력만 컸던 게 아닙니다. 시청 회계 장부에는 연회 비용까지 적혀 있었죠. 두툼한 고기와 향신료, 부의 상징이던 와인이 그들의 식탁을 채우는 동안 골목의 시민들은 빵 한 덩이 값을 걱정하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한쪽에선 잔이 부딪히는 소리, 다른 한쪽에선 한숨. 이 도시는 이미 두 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나라에 세금을 바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테니 너희는 우리의 안전과 식량을 책임져라. 일종의 계약이었죠. 성벽을 관리하고 흉년에 대비해 곡물을 쌓아두고 물가를 단속하는 것. 그것이 권력자의 의무였고 시민들은 그 의무를 지키는 한에서만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중세 도시 봉기를 연구한 역사학자 세뮤얼코는 이 시대의 봉기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굶주린 군중의 충동적 폭동과는 달랐다고 말합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고 그 권리가 침해되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 권력자가 뇌물을 받고 곡물을 빼돌리고 제 주머니를 채울 때 시민에게 그것은 단순한 실정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인들에게는 배신자의 최후를 그리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높이 오른 자는 언젠가 반드시 아래로 떨어진다. 높이 오를수록 그 추락은 처참하다. 1415년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던 사제 얀 후스가 독일의 한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몰려 산채로 불태워집니다. 보헤미아 사람들에게 이건 신앙의 문제이기 전에 자기 나라 사람이 남의 땅에서 처형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분노는 4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19년 7월 30일 그 분노의 한가운데에 한 사제가 섰습니다. 얀 젤립스키. 후스파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설교로 군중의 심장을 흔드는 인물이었죠. 이날도 그는 불같은 설교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날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체코과학원의 파벨 소우쿠프 박사에 따르면 남아있는 건 라틴어 초안뿐. 정작 그가 군중 앞에서 외친 건 체코어였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살을 붙였다고 합니다. 역사를 뒤흔든 그 연설은 오직 그날 들은 사람들의 심장 속에서만 타올랐다가 사라진 셈이죠. 더 서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 중 일부가
옷 속에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칼을 차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우쿠프 박사는 바로 이 점을 근거로 그날의 일이 우연한 충동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거사였다고 봅니다. 설교가 끝나자 군중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이 행렬을 실질적으로 이끈 또 한 사람은 훗날 후스전쟁의 전설적 명장이 되는 얀 지슈카였습니다. 행렬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카를 광장의 시청, 그리고 그 안에 갇힌 후스파 동료들. 군중은 시청 앞에 모여 동료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함성이 커지고 시청 문이 흔들립니다. 그 안에는 왕이 임명한 후스파와 대립하던 시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는 순간 군중이 시청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시민들은 시의원들을 붙잡아 창 밖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창에서 떨어진 사람은 모두 7명. 이 사건이 훗날 제1차 프라하 창밖 투척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아찔한 높이는 아니었습니다. 소우쿠프 박사에 따르면 시청 창문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떨어진다고 곧바로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죠. 진짜 문제는 그 아래였습니다. 광장 바닥에는 또 다른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떨어지고도 살아남은 자들은 결국 그 바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도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광장을 내려다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높은 창문은 그들이 누리던 권력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창문이 이번엔 그들을 가장 낮은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중세인들이 그토록 자주 입에 올리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날 카를 광장에서 실제로 한 바퀴를 돌았던 셈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온몸에 뜨거운 타르를 붓고 그 위에 깃털을 붙인 인간닭. 부패한 정치인을 벌하던 중세의 상징처럼 알려진 그 형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형벌은 부패한 정치인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처음 등장한 건 1189년 잉글랜드 왕 리처드 1세가 십자군 함대에 내린 군법에서였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도둑질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머리를 깎고 끓는 타르를 붓고 방석에서 뽑은 깃털을 뿌린다. 그리하여 누구나 그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 목적은 고통이 아니라 낙인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 모두가 저자는 도둑임을 한눈에 알게 하는 것. 중세의 평판이란 곧 오늘날의 신용 등급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형벌이 정치인에게 본격적으로 쓰인 건 중세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성기는 18세기 미국 식민지였죠. 미움받던 세금 징수원을 인간 닭으로 만들어 거리를 끌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중세의 일이라 믿었던 장면은 사실 훨씬 후대의 이야기였습니다. 프라하의 창문, 십자군의 타르, 그리고 우리 역사 속 탐관오리를 향한 민란까지. 표현 방식은 시대마다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온도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자를 향한 분노. 1419년 프라하의 그 하루는 한 도시의 분풀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은 곧 보헤미아 전체를 뒤흔든 후스전쟁으로 번졌고 유럽의 한 시대를 바꿔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던져진 7명은 거대한 역사가 방향을 트는 첫 신호였던 셈이죠. 6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그날을 돌아봅니다.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자를 직접 창밖으로 던졌지만 오늘의 우리는 투표를 하고 법에 따라 묻고 다음 선거를 기다립니다. 분명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문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쥔 자가 신뢰를 저버렸을 때 시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그날의 프라하에서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그날 카를 광장에 서 있던 수천 명.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군중 속에서 함께 외치던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높은 창가에서 광장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 더 현명해진 걸까요? 아니면 그저 더 조용해진 걸까요? 오늘의 시간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